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꽤 길었습니다. 말을 하면 기침이 계속 나서 오랫동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쉬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넌픽션이고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2020년 4월에 출간됐고요. 물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는 다음 해인 2021년 12월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썼는데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책을 쓰면 이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등장인물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 이 작품의 대체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룰루 밀러, 이 책의 저자이고요. 여성이고 미국인입니다. 방송계 퓰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사람이고요. 현재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이죠. NP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룰루 밀러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서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는 게 너무 엿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도 심했고 연인과의 불화도 생깁니다. 자살 충동마저 느끼죠. 모든 게 혼돈입니다. 모든 게 혼돈이에요. 질서를 되찾고 싶겠죠. 네, 그래서 롤 모델로 삼은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입니다. 1851년생이고요. 1931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올 법한 인물에게서 이 책의 저자는 삶의 지표를 찾아보고자 했던 거죠. 네, 조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사람은 100년 전에 어류학자였고요. 분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를 분류하는 거죠. 지구상에는 한 12,000종에서 13,000종가량의 어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름도 없고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그 분류 책에도 서 있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게 혼돈이겠죠. 그러니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시작합니다.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분류학자가 하는 일이 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조던은 이 일을 무척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한 12,000종에서 13,000종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5분의 1가량을 조던과 그의 제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했습니다. 조던이 이 일을 무척 잘 했던 거고요. 이 일을 그냥 쉽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역경을 헤치면서 이걸 이뤄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1906년에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때 대지진이 발생하죠. 그때 30년 가까이 모아둔 표본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깨져버립니다. 유리병에 담아둔 표본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져버린 거죠. 이름표와 표본이 뒤섞였겠죠. 혼돈인 거예요. 30년 동안 쌓아온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30년을 쌓아 올린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조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물고기를 다시 수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냥 표본을 유리병에 넣고 그 유리병에다가 라벨링을 했어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 이름표를 유리병에 붙였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은 물고기의 살갗에다가 이름표를 바늘로 꿰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진이 다시 발생해서 병이 깨지더라도 이 물고기의 이름을 모를 일은 없는 거죠. 이런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정리하자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자 했던 데이비드 조던,
이 인물을 이 책의 저자 룰루 밀러는 자신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자 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이처럼 자신의 역경을 잘 헤쳐내는 것일까? 네,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저자는 이 질문을 품고 조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자는 조던이 쓴 책은 물론이고요. 조던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문건을 다 뒤져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생기죠. 네, 이 반전 때문에 이 책을 무척 재밌게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라?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모를 이 책의 저자는 찾아내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런 인간이었어? 네, 그 부정적인 면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살인을 사주한 것 같아요.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 근데 정황 증거가 널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우생학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여온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조던이었다는 점을 이 책의 저자는 무척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1890년대 일인데요. 이후에 우생학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들이 우생학의 밝은 전망을 찬양했다. 네, 이런 표현을 저자는 쓰고 있고요. 또 하버드나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미국의 내노라는 명문 대학들이 전부 다 우생학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1927년에는 강제 불임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되기에 이릅니다. 네. 조던은 인간의 수학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골 때리죠. 인간의 수학. 인간을 수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 볼게요. 도덕적 해이는 피에 부호화되어 있으며 강제 불임화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타고난 문제라는 거죠. DNA에 숨겨져 있는 타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손을 못 낳게 해서 대를 끊어버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가난, 고통, 범죄는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서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문제는 DNA라는 거고, 그러니 대를 끊어버려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류학자라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해, 저 사람은 부적합해. 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네, 이런 카테고라이즈 하는 사고방식이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말 절대 못하겠죠.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 10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선 네, 이런 말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당시 데이비드 조던의 우생학과 관련된 말과 글을 이 책에서 지금 현 시대에 재조명한 거죠. 재조명했습니다. 100년 전엔 아무 문제가 없던 발언들이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재조명하니까 문제가 되죠. 네,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무척 컸습니다. 당장 스탠퍼드 대학교와 인디애나 대학교, 이 두 대학에서 조던이 100년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총장을 했다고 해요. 이 두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학의 총장일 수 있었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결과 데이비드 조던의 위상은 상당히 무너지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에 조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건물이 있었다는데 이 학교 당국이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6달 뒤에 그 건물들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책의 저자 룰루 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학문적인 업적, 그러니까 물고기 분류라는 그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허상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책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류는 없다 라는 뜻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습니다. 어류라는 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니까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어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류체계상 어류라는 카테고리는 없는 게 맞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분류학자들이 제기한 주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물 속에 산다고 해서 그 동물들을 전부 다 어류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뒷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염소도 살고요, 두꺼비도 살고 있고요, 독수리도 살고 있고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하는 동물들 다 다른 유형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을 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되겠느냐.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물에 산다고 해서 다들 그 동물들을 어류로 분류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래겠죠. 고래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어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유류로 분류를 하고 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책은 현대 과학자들의 해석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일하는 어류 분과 전문가들에게 저자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류라는 범주가 사라졌느냐? 네,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널리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학계에서도 어류라는 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류라는 분류체계, 이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어류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다 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데이비드 조던이 평생 이뤄낸 연구 업적이라는 게 바로 허상이었다 라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자는 어류라는 분류체계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자신이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혼돈 그 자체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싶었잖아요. 그게 이 책의 초입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게 내가 아니라 남이 규정해둔 것이었다. 남이 규정해둔 가치체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게다가 그 가치체계가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반면에 혼돈 속에는, 질서의 반대 개념인 이 혼돈 속에는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림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책의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민들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잡초이기도 하고 약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헷갈리죠. 민들레는 자기만의 본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선 민들레를 잡초로 분류해버리죠. 근데 다른 지역에선 민들레를 약초로 분류하는 거죠. 혼돈이죠. 네, 그래요. 이 맥락에서 저자는 지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잣대라는 걸 의심해 봐야 한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민들레를 잡초로 분류하고 있느냐? 혹시 그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도덕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기준, 그리고 척도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우생학적으로 부적합해.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제거해야 돼. 과거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린 그런 잣대를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소록도에서 발생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라는 걸 우리는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잡초가 아니라 약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리 말하자면 내 인생이 정말 엿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러니까 잡초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잡초처럼 느껴지더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잡초가 아니라 약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무척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 번 인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 영어로 봐도 무척 어렵고요, 한글로 봐도 무척 어렵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각자의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생명체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장엄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모두가 장엄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역시도 나만의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 장엄함을 남이 만든 잣대로 재단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겁니다. 나는 장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남이 만든 잣대로 평가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런 내용의 책들 참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소중해 라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시중에 서점에 가면 참 쉽게 찾아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죠. 근데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무척 새롭더라고요. 네. 그 새로움도 이 책을 읽어내는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영상을 길게 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좀 특이한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